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천대학교에 근무하는 윤민우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사이버 인지전의 이해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용어가 좀 생소한 측면이 있는데요. 사이버라는 건 이제 아시겠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인지전에 관한 얘기인데, 이걸 이제 코그니티브 워페어라고 하는데, 인지라는 게 이제 인간의 뇌의 영역, 정보를 인간이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우리 뇌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이 자기 주변을 둘러싼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이제 뇌에서 해석하는 과정, 그것과 관련된 전쟁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최근에 온라인을 포함해서 이제 정보의 양이 폭증을 하고 이 정보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폭발적으로 기술이나 뭐 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이 일상을 장악하게 되면서 인간들이 이제 이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이거를 심리전의 영역으로 이제 다뤄왔었는데, 정보전, 정보심리전, 심리전 뭐 이렇게 다뤄왔었는데, 이게 이제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여기서 이제 이 뭐랄까요, 질적인 어떤 변화, 도약이 일어나면서 인지전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이게 이 나토나 이런 데서, 미국이나 나토에서 이제 이 용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국내에서는 아직 그렇게 소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리면서 이 21세기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이 어떻게 진화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변화들이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미래의 권력 이동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와 관련된 뭐 이런 얘기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먼저 이 서론을 말씀을 드리면,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이제 결국은 이제 인지전이라는 게 전쟁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클라우제비츠의 이제 전쟁론에서 얘기하는 전쟁의 정의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클라우제비츠는 의지의 관철이다. 그러니까 이제 enforce one's will against others. 그러니까 나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관철시키는 게 전쟁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보시면은 이제 의지를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의 수단, 과정과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키네틱 폭력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키네틱 폭력이라는 게 이 운동 에너지, 즉 구체적인 물리적인 힘을 상대방에 투사를 해서 상대방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인데,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지와 관련 없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걸 하게 하거나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제 나의 의지의 관철이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운동 에너지와 이 물리적인 어떤 힘을 가하는 걸 통해서 상대방의 의지에 나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방법이 이제 구체적으로 폭력을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키네틱 폭력이라고 제가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클라우제비츠가 이제 전쟁론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게 군사력의 투사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전쟁의 방식들, 지상군과 해군군을 사용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방식인데, 여기서는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테러에 의한 어떤 그 폭력적 공격, 그 다음에 이제 비정규적 살인에 대한 협박, 그 다음에 이제 살인이나 살상과 파괴.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전쟁이라고 정의하지 않았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비공식적인 폭력 행사도 여기 키네틱 폭력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상과 파괴를 통해서 의지를 관철을 하거나 그러한 폭력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함으로 인해서 의지를 관철하는 게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았던 방식이죠. 이제 그런데 이제 비키네틱 폭력, 물리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이제 폭력의 형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심리적인 어떤 그 조작, 선전, 선동, 프로파간다와 관련된 심리전의 이제 영역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를 관철시키는데 키네틱 폭력을 사용해서 상대방의 의사를 바꿀 수도 있지만, 선전이나 선동, 프로파간다를 통해서 상대방의 생각 자체를 바꿈으로 인해서 나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을 통한 어떤 군사적 힘의 투사 아니면 테러 공격 같은 폭력의 직접적 사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나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이 21세기 전장 환경에서 우리가 이제 그 정보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온라인 공간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하다 보니까 이 비키네틱 수단을 통해서 나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화전장, 정보전장, 대중여론전장 등의 어떤 그 입체적 통합이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나토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 이 부분, 그 전장 영역이, 기존에 이제 지상전, 해전, 공중전, 거기에 이제 우주 공간이 전쟁의 영역으로, 공간으로 편입되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킹이나 랜섬웨어 어택, 그 다음에 이제 디도스 공격과 같은 이제 사이버 영역이 전장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5개의 공간에서 입체적인 전장이 벌어졌는데, 여기에 이제 한 2019년부터 이제 미국이나 나토에서 제기되기 시작하는 얘기들이 뭐냐면은 인간의 그 뇌의 공간, 인지의 공간이 여기에 들어오면서 인간의 인지의 영역이 전쟁의 공간으로 편입되면서 6개의 공간에서 입체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입체적인 통합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이제 미래전쟁의 특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특히 이 부분, 그 비키네틱 수단을 통한 인지 조작을 통해서 나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이 영역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보면은 다양한 폭력적 또는 비폭력적 극단주의가 유포 확산되고 있죠. 그래서 인종주의, 그 다음에 그 초애국주의, 그 극단적 종교적 믿음, 그게 뭐 이슬람이든 기독교든 뭐 여러 가지 이제 종교적인 극단주의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글로벌리즘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극좌극단주의, 극우극단주의,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페미니즘, 반페미니즘 같은 이제 극단적인 생각들이 유포 확산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러면서 오프라인에서의 이 공동체가 해체가 되고 이제 온라인 공동체가 강화되면서 이게 점점 파편화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오히려 이 일반 대중들이 정보 빈곤과 이 어떤 이 엄청난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떤 그 질적인 퀄리티가 떨어지면서
편향성과 이 편견, 선입관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은 그런 이제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한 이제 정보통신 채널이 혁명적으로 변화를 하면서 기존의 지상파 케이블 방송, 신문뿐만 아니라 유튜버, 온라인 커뮤니티, SNS, 뭐 댓글 등으로 이제 그 권력 이동 현상이 벌어지면서 이 뉴미디어, 올드미디어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뉴미디어의 어떤 이 영향력이 더 상대적으로 중요해지는 그런 이제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텔레그램이라든가 뭐 페이스북 같은 이제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자체 유튜브가 이 주요한 전쟁터가 되고 있다. 라는 이제 이런 이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셉 나이 같은 이제 그 미국의 군사 전략가는 오늘날의 전쟁은 누구의 군대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 여기서 이제 이 이야기를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는데 누구의 이야기가 이기는가, 이게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오늘날의 사회적인 변동, 사회문화적인 어떤 그 변동, 기술적인 변동 때문에 이 인지전의 영역이 점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인지전은 무엇인가? 일단은 이게 좀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개념 정의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인지전은 이제 6번째 전장의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간의 뇌가 전쟁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뇌가. 그래서 대중의 생각에서 전투가 일어나고 있고요. 사람들의 인식, 그러니까 인지의 생산물이 이제 그 인식인데 퍼셉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거나 영향력을 미치려는 시도이다. 그래서 인식은 인지전에서 영향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인지의 생산물이다 라는 겁니다. 그 인지는 커그니션이죠. 정보의 소비, 해석, 그리고 인식을 포함하는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는 정신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지 영역은 개인들과 집단들, 그리고 대중들의 상호 연결된 믿음과 가치, 그리고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환경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균사적 기동이 완수되는 인식과 이성을 구성한다. 즉, 이 인간의 뇌 영역이 전쟁터가 되면서 여기서 정보의 조작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바꾸는가, 바꾸려고 시도하는가,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과 정서, 감정을 어떻게 장악해 들어가는가, 이게 이제 인지전의 주요한 영역이 되고 있는 거죠. 비슷한 개념과 조금 이제 그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사이버전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이버전 또는 사이버 심리전. 사이버전이라는 건 이제 그 엄밀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의 하위 개념을 함께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이버전은 사이버 테크놀로지컬 워페어라고 하는데, 사이버 기술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는 이제 랜섬웨어 어택, 그 디도스 공격, 그 다음에 이제 말웨어, 뭐 트로이 목마, 뭐 이런 이제 그 악성 코드나 악성 프로그램, 악성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기술적으로 프로그램이나 하드웨어를 장악해 들어가거나 여기에 이제 피해를 끼치는 뭐 이런 식의 이제 공격과 방어와 관련된 개념이라면,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사이버 사이콜로지컬 워페어라고 해서 사이버 심리전입니다. 이거는 이제 악성 정보를 사용하는 건데, 사이버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정보 콘텐츠를 그 거짓 정보, 가짜 정보나 오정보, 역정보, 또는 이제 그 뭐 정확한 정보이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제 투영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사용해서 이 영향력 공작을 하는 걸 사이버 심리전이라고 하는데, 사이버전은 이걸 합친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인지전은 여기서 그 심리전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뇌와 그 컴퓨터 간의 인터페이스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사람의 이 뇌파 조작에 직접 개입을 해서 그 뇌의 그 띵킹 프로세스, 사고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이제 가능성들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심리전에서 추가가 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이민이나 난민과 같은 이 인구의 이동을 통해서 그 대중의 여론 지형 자체를 바꿔가는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인지전의 영역에 태워지면서 이게 좀 보다 사이버 심리전 또는 이제 심리전, 전통적인 정보 심리전을 기초로 해서 이걸 포함하면서 여기서 훨씬 더 어드밴스드된 그 확장된 개념 또는 발전된 개념으로 우리가 인지전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인지전의 사례들은 그 국내 정치에서의 선거, 그 다음에 여론조작, 문화공정, 사이버 심리전, 테러리즘, 분란전, 인설전시 워페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혁명, 레볼루션, 그 다음에 사보타지, 내란 선동, 외교, NGO 활동. 이게 이제 외교는 공공외교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GO 활동. 이게 이제 색깔혁명과 같은 뭐 그런 이제 그 것들인데요. 여기에도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도 이제 그 인지전이 사용이 됩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인지전이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다양하게 구현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인지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이제 내러티브라는 건데, 결국 이제 내러티브가 이제 그 누구의 내러티브가 그 승리하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나이가 얘기하는 누구의 이야기, 이게 이제 내러티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의 스토리, 누구의 내러티브가 승리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요. 미래전은 어떻게 펼쳐질 거냐면 누구의 내러티브가 승리할 것인가가 그 핵심 그 전쟁의 핵심 이제 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러티브는 뭐냐? 기존에 이제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렇게 이데올로기를 알고 있는데, 또는 이제 이슬람 극단주의, 뭐 기독교 극단주의 뭐 이런 다양한 극단주의적인 신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데올로기나 종교적 신념, 이게 이제 우리가 익숙한 개념들인데, 이게 이제 그 스틸 픽처, 그러니까 이게 그 사진에 해당이 된다면 내러티브는 동영상, 모션 픽처에 해당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러티브는 아이디어들 사이의 전투에서 필수 도구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이 단어, 텍스트, 그 다음에 스토리로 이제 나타나는데, 내러티브는 흔히 이야기들과 상호 호환되어 사용되기도 하고 담론, 디스코스로도 이해되긴 하지만 그보다는 더 폭넓은 개념이다. 내러티브는 문장과 문서를 포함하면서 그 외의 모든 다른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콘텐츠를 모두 포함을 하는데, 글과 문장의 기록, 사진, 영화, 동영상, 제스처, 글과 그림, 영상의 복합물, 그 다음에 신화, 전설, 우화, 이야기, 서사, 단편, 스토리, 역사, 비극, 드라마, 코미디, 판토마임, 그림, 스테인드 글라스, 창, 벽화, 영화, 지역 뉴스, 대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온라인 컨텐츠, 온라인 게임 스토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요. 무한한 수와 형태의 내러티브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담론은 일반 청중들에게 제시되어지는 궁극적인 스토리의 프레젠테이션인데, 내러티브는 모든 아이디어 콘텐츠를 포함하며 이야기를 포함한 그보다 더 넓은 개념이고요. 담론의 형태로 일반 대중과 청중들에게 전달이 된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시면은 러시아는 이제 젤린스키 정부와 우크라이나의 지금 이제 그 정부,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배 엘리트들을, 나치 잔당, 또는 이제 그 신나치주의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치와의 전쟁이라고 이제 본인들의 전쟁의 내러티브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체스트바야 바이나라고 하는 러시아의 말인데, 이게 이제 그 대조국 전쟁, 벨리코의 아체스트바야 바이나, 대조국 전쟁이라고 해서 2차 대전의 이 나치와의 전쟁의 이제 연장선상에서 서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이제 그 미국과 나토와 우크라이나에서는 이 러시아의 그 독재 권력의 불법 부당한 침략, 침공에 대한 어떤 그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저항, 이렇게 이제 내러티브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내러티브가 충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러티브가 인지전에 또는 테러리즘을 포함한 권력 투쟁,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정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중요한 전투의 영역이자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러티브는 정치적인 의미에서 다수의 기능을 가지는데 지지층을 동원시키고 지지층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지층의 일체감을 지속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탈자를 통제하고 전략을 구성하고 확산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 의식, 그 다음에 굴욕, 그리고 저항에 관한 내러티브의 서사 스토리를 사용하여 사람들 과거와 유사한 상황으로 데자뷰된 현재를 재구성하고 자신들의 개인적 좌절과 공공의 소명을 연결시킴으로써 더 넓은 정치사회 운동의 한 부분으로 개인의 권능감과 자기 효능감을 부여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내러티브는 분산된 좌절과 무력감을 느끼는 개인들을 각성시켜 이질적인 이해관계와 관심을 가진 개인들의 그룹들을 함께 연대 결박시키는 접착제로 사용을 하고요. 내러티브가 제시하는 공공의 소명과 연대의식은 정체성의 의식, 귀속감, 소명, 목적, 임무 등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각성시킴으로써 활성화합니다. 이러한 각성과 활성화는 분산된 집단을 응집시키고 전략적 가이드에 따라서 집중, 통합, 조율시킬 수가 있는데 20세기 오늘날 인지전은 이 내러티브와 카운터 내러티브가 충돌하는 내러티브 전쟁의 속성을 가진다. 이게 이제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알카에다와 아이시스를 포함해서 지난 20년간 한 게 이 내러티브 전쟁입니다. 그래서 극단주의자를 이제 그 극단화시키고 포섭하는 과정에서 이 피해 의식,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제 그 유럽 그 서방 제국주의에 의한 본인들의 그 굴욕, 그 다음에 그 이슬람의 어떤 그 이 신앙을 기초로 해서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조직적 저항, 정치사회 운동, 그 다음에 그 이슬람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기속감, 소명의식들이 이제 여기에 핵심 내러티브로 이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푸틴이 제시하는 그 우크라이나나 조지아나 이제 그 벨라루스, 그 다음에 이제 몰도바 같은 러시아 디아스포라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그와 관련돼서 이제 러시아의 일반 대중들에게 구현하고 있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대조국 전쟁과 그 이 위대한 러시아의 재현, 위대한 러시아의 이제 그 재구축에 대한 그 소명의식, 뭐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 시진핑이 중국의 일반 그 대중들을 상대로, 특히 이제 청년층을 상대로 이제 그 애국주의를 불어넣는 그 내러티브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게 이제 과거의 서사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 서구 제국주의로부터의 어떤 그 굴욕, 그 중화민족의 굴욕의 경험들, 그걸 딛고 일어나서 중화제국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그 소명의식, 뭐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 있죠. 그리고 이게 이 우리나라의 이제 그 반일의식이나 그 이 친일 그 이 세력들과의 투쟁, 그거를 통한 어떤 그 소명 목적의식, 뭐 이런 것들도 여기에 유사한 측면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러티브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기제다. 그 극우극단주의,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극우극단주의자들도 이 내러티브가 굉장히 중요한 서사적인 접착제로 그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 내러티브의 어떤 그 효용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인지전의 핵심 요소들로 이제 내러티브가 그 카운터 내러티브가 충돌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개념이 분산 프로파간다, 디스트리뷰티드 프로파간다라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이제 미셸 푸코가 1970, 80년대에 이제 이 제시한 개념인데요. 이게 이제 뭐 속칭 이제 그 갈라치기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칼 슈미트 같은 이제 그 독일의 정치학자는 정치란 적과 동지의 개념 구분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데,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통일전선 전술 또는 살라미 전술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이게 이제 내러티브를 통해서 내가 좌표를 찍은 이 적을 포위를 시킵니다. 그래 가급적이면은 나에게 우호적인 내러티브를 구성할 때 나에게 우호적인 여러 이질적인 다양한 세력들을 하나의 이 거대한 네트워크로 이 연결, 속박 뭐 또는 결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핵심 그 적을 이제 그 가급적이면은 소수로 만들면서 이걸 포위하는 그런 이제 이 형태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이 적을 이제 중심으로 내가 좌표로 찍은 적을 중심으로 가급적이면 내러티브를 통해서 이 다양하고 이질적인 여러 세력들을 적과 동지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만들면서 나를 중심으로 넓게 이제 이 네트워크 형태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급진화 또는 극단화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 어감이 좀 좋지는 않지만 이걸 영향력 공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나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내편 모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내편 모으기를 이제 여러 이질적인 그 대상들, 뭐 일반 대중들이나 이제 그 다양한 사회 그룹들, 세력들이죠. 이런 이 대상들에게 이 영향력을 투사를 해서 내편으로 이렇게 이 극단화시켜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할 때 중요하게 사용되는 기제가 이 여러 제세력들이 기존에 이 결박된 이 본인들의 어떤 그 사회적인 유대, 뭐 여러 가지 이제 가족이나 직장이나 뭐 정치사회 단체나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존의 어떤 그 국가라든가 기속되어 있는 결박되어 있는 그런 이제 정체성, 이념, 뭐 그 믿음, 가치 체계 또는 이제 소속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런 이제 기존의 사회 유대로부터 이 소셜 반딩이라고 하는데, 이걸 분리시키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탈시키고 이 고립된 개인들, 고립되는 집단들을 만들고 나서 나의 내러티브를 축으로 해서 이 소셜 러닝, 사회학습이라고 하는데, 나의 믿음과 가치체계, 내러티브를 학습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미션 의식, 이걸 통해서 나의 이제 그 네트워크에 결박을 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요런 이제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대체로 이제 그 심리 성격적 특성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겪게 되는 그 스트레스들, 그 긴장 요인들, 그 다음에 기존에 그 사람들, 그 대상들이 결박되어 있는 사회 유대, 그 다음에 이제 이 나의 어떤 그 내러티브나 나의 네트워크망에 어떻게 학습을 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돌발적인 기회 요인들, 상황 요인들이 있겠죠. 뭐 어떤 그 특정한 사회적인 어떤 사건이라든가 국제 정세라든가 뭐 돌발적인 경제 상황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그 식별을 해가지고 이 어떤 대상들을 급진화, 극단화와 같은 영향력 공작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를 식별하고 차별적으로 선택과 집중해서 이제 그 극단화를 시켜가는 과정인데, 전형적으로 나타났던 사례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그 자살폭탄 테러리스트나 여러 가지 이제 이슬람 지지자들, 테러 전투원들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이게 전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그 최근 들어서 러시아가 구사하는 정보 심리전이나 뭐 이런 것들, 또는 이제 극우 극단주의자들의 어떤 그 극단화 뭐 이런 것들에서 유사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집단은 항상 개인보다 더 극단적인데, 이게 이제 그 집단이 구성이 되게 되면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 성격 심리적인 특성이라든가 뭐 이게 이제 나르시시즘, 과대망상증, 그 다음에 이제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 주요한 포섭 대상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긴장, 소외, 차별, 피해 뭐 이런 이 경험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사회의 유대망으로부터 분리됐을 때, 인간은 누구나 이제 그 사회 공동체에 기속되고자 하는 기속 본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기존의 사회 유대가 약화되게 되면은 이런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또는 이제 나의 내러티브를 축으로 해서 이 나의 영향력에 있는 제 네트워크에 이런 자들을 포섭을 하게 되면,
이 유사 가족과 같은 그 귀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로부터 소속되었다는 만족감을 느끼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욕구가 실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극단적인 또는 이제 이런 그 이 내러티브 네트워크의 집단에 결박되게 되면 유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유사한 생각을 공유하게 되잖아요. 거기서 집단 내에서 경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그 인정에 대한 또 욕구가 있거든요.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더 그 유사한 생각을 공유한 집단에서 더 두드러져 보이고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그 경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그 집단은 언제나 그 개인들보다 더 극단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급진화 극단화 과정이 이 인지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메커니즘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그 이 적대 세력의 극단화된 그 집단, 계층, 개인을 탈극단화 시킬 때는 이제 집단적인 방법으로 이제 탈극단을 시키는 기제들이 있습니다. 이 되돌리는 과정을 이제 디레디컬라이제이션, 탈급진화라고 합니다. 인지전의 전략적인 목표는 그 마음과 생각을 획득하기인데요. 여기에 이제 그 생각과 정서, 감정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요. 사람들의 개개인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획득해서 나의 영토를 넓혀갈 것인가가 인지전의 전략적 목표인데, 이러다 보니까 기존의 국내 정치의 전통적인 그 선거나 뭐 이런 것들과 수렴하는 현상이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지전의 전략적 특성은 나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거고, 선멸과 공포화를 통해서 전통적으로 물리적 폭력을 통한 선멸과 공포화를 통해서 관철시켰으나 직접적으로 관철시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현대전의 미래전의 특성은 공격자의 분산, 방어의 분산, 취약성이 분산이 되면서 민간군의 구분과 국내 국의 온라인 오프라인 구분이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온라인에서의 인지전이 어떻게 수행되는가가 굉장히 결정적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국제전 또는 이제 전통적인 전쟁의 영역과 그 선거 개입, 대중 여론 선동, 그 다음에 이제 문화 공작, 뭐 이런 것들의 차이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2016년에 러시아의 그 군 정보기관 그루가 미국 대선 개입을 했던 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과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같은 인지전의 어떤 그 프레임으로 들여다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람은 결국 또 다른 의미의 컴퓨터다. 그러니까 마치 악성 프로그램으로 컴퓨터를 해킹을 해서 좀비 PC로 만드는 것처럼 영향력 공작을 통해서 개개인의 그 생각과 마음을 장악을 해서 그 개개인을 어떤 그 좀비 로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그 측면에서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점점 그 발전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 컴퓨터 네트워크와 인간의 그 인간관계망이 통합될 개연성도 미래에 예측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정보, 우리가 아는 이제 그 인텔리전스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지는데, 전통적으로 우리는 그 전략 설계의 어떤 그 자산으로 정보를 다루어왔습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을 수집을 해서 그 분석 평가를 해서 인텔리전스가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전략 기획, 스트래티직 플래닝의 그 소스로 활용이 돼서 결국은 이제 액션이라는 작전 수행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보 인텔리전스의 비밀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지전에서는 이 정보가 무기로 사용됩니다. 그 총탄이나 포탄처럼 무기로 사용되기 때문에 스트래티지 커뮤니케이션, 전략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공개성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타깃 대상 인구에 대해서 타겟하는 유도 무기로 메시지가 사용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포탄에 해당이 되고요. 딜리버리는 메신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따라서는 메시지 자체에 대한 대응보다
메신저 자체를 중상모략, 도덕성, 신뢰성 회복, 비하, 희화를 통해서 타격하는 게 더 효과적인데, 마치 이제 북한의 장사정 포에서 날라오는 포탄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보다 장사정 포 자체를 제거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메신저 타격의 중요성이 여기에 이제 강조가 되고 있고요. 인텔리전스가 공개성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가장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그 첩보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미리 러시아의 침공 전에 흘림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할 때 이 실현할 수 있는 그 이 서프라이즈 어택 놀래킴의 어떤 그 인지전의 성과를 미리 사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전략적인 어떤 의도에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첩보를 미리 이제 그 미디어의 흘림으로 인해서 그 인지전을 수행을 했죠.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인지전은 이제 전략, 작전술, 전술의 이제 단계가 있는데, 인지전 전략을 살펴보면은 대표적인 전략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분산 프로파간다라고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통일전설 전술과도 유사한데, 핵심 적을 좌표로 찍고 여러 이제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굉장히 이질적이고 믿음이나 가치관, 이해관계가 다 다른 세력들이에요. 그 이런 세력들을 각각의 세력들을 이 적과 이 공통된, 그러니까 적의 적은 동지다라는 개념이죠. 이 좌표로 찍은 적과 여러 가지 이제 증오심, 적대감, 복수심,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축으로 해서 이걸 다 적대 관계로 이렇게 돌려 세워 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러티브를 통해서, 핵심 내러티브를 통해서 이걸 다 연대해서 묶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포위를 하는 이제 적대 전설을 형성해서 이질적인 대치 세력들을 하나의 대항 세력으로 결집을 시키는데, 여기에 중요하게 사용되는 기제들이 동일한 적에 대한 죽음과 소외, 차별, 박탈의 기억들이 굉장히 중요한 접착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제 이걸 할 때 이게 마치 이제 이 전통적인 전쟁에처럼 단일한 어떤 그 전쟁 지휘 사령부가 있어가지고 이걸 마치 이제 그 군대식 조직으로 이게 지휘 통제, 중앙 집중식으로 지휘 통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그 이 지도부 없는 저항 전선을 구축을 하는 거죠. 이걸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 네트워크의 이 중심부에 해당되는 헙이 이 여러 가지 정보나 그 어떤 그 재정적인 지원, 그 다음에 이제 조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이질적인 네트워크를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이 네트워크를 이제 조율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네트워크 전쟁, 네트워크 월페어 개념인데, 이 대표적인 사례가 알카에다와 아이시스가 그 글로벌 차원에서 전개했던 이 지하드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 네트워크 전쟁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푸틴의 러시아도 이제 네트워크 전쟁 개념을 도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도 그렇다. 그래서 이제 유력 인사 셀럽 등이 이제 여기서 좌표를 찍고 불특정 다수의 추종자, 팬, 지지자, 네티즌, 선동된 대중의 댓글과 SNS 공격을 통해서 이제 좌표로 찍힌 적에 대해서 심리 테러 공격을 하는데, 이게 이제 푸틴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여러 가지 이제 민간 개인 행위자들의 이 선동 댓글들, 이걸 트롤 봇이라고 합니다. 그 인간 또는 기계에 의한 그 트롤봇들을 통해서 SNS나 온라인에서 여론 조성을 하고 뭐 하는 그런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죠. 극우 극단주의자들도 유사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파간다 기법들이 있는데, 여기 사용되는 게 백색과 회색과 흑색이 있어요. 화이트, 그레이, 블랙이라고 하는데, 이 백색은 이 팩트가 확인된 사실 정보입니다. 사실 정보를 사용해서 어떻게 배치하고 나열하는가에 따라서 프로파간다 영향력 공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색은 출처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인지 거짓 정보인지 확인 안 되는 정보를 회색 정보라고 하고요.
흑색 정보는 오정보, 가짜 정보입니다. 이게 거짓 정보, 가짜 뉴스예요. 그래서 이걸 다양하게 사용을 해서 이런 이 각각의 증거들, 이 기자들이죠. 이걸 이제 어떻게 배열하는가에 따라서 각각의 이제 사건 보도 에피소드들입니다. 증거들, 각각의 증거들을 어떻게 배치하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의 뇌의 영역에 이게 공의 형태죠. 이 구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배치가 이제 잘 못되면 이게 사람들의 인식 속에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프로파간다는 어떻게 이제 이 적용을 하는 게 맞는가라면 이 사람들의 인지 영역 속에 어떻게 이 구가 나타나도록 이 백색, 회색, 흑색 프로파간다 기자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배치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전략적 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게 정밀하게 배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 영역 속에 이 구가 한번 나타나게 되면 이 각각의 이제 증거들이 이제 뭐랄까요? 거짓으로 확인이 돼서 문제가 돼서 이렇게 이탈된다고 하더라도 한번 사람들의 뇌에 각인된 이 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원뿔들이 몇 개가 사라져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걸 인식하게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존재하지 않는 게 마치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처럼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거짓 정보, 오정보, 흑색 프로파간다가 프로파간다 초기에 구현이 됐을 때 선제적으로 이 효과가 굉장히 오래 간다는 걸 인지심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데사와의 구라는 건 이제 이게 이데사와라는 인지심리학자가 이제 이걸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이 붙은 거고요. 그래서 내러티브 전쟁을 할 때, 전략을 짤 때 이 이데사와의 구에 입각해서 이제 각각의 프로파간다의 증거들, 거짓 정보, 진실된 정보, 뭐 회색 정보들을 이제 배열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회기동과 포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는 정보의 질이 아니라 정보의 양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정보량이 폭발적으로 증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하는 메신저가 얼마나 퀄리티 있고 권위가 있는가, 얼마나 정확한 얘기를 하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보가 정말 진실된 정보고 정확한 정보냐, 이 정보의 질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정보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라도 다양한 소스에서 다양한 메신저가 많은 정보를 뱉어내면 이게 이제 훨씬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몽골군이 유라시아를 정복할 때 했던 심리 전략이 이제 여기서 다시 복귀가 될 수 있는데, 몽골군이 당시에 적의 이 거점을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빠른 기동력, 이 기병의 빠른 기동력을 이용을 해서, 적의 영토의 도처로, 이 진군의 패턴을, 식별하기 어렵게 이제 굉장히, 이 뭐랄까요, 이 여러 가지 이 진군의 패턴, 경향성을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소규모 부대를 나누어서 이 진군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착시 효과를 일으키냐면, 적의 지도부나 적의 대중들에게 우리 영토의 전역이 몽골군에 의해서 점령당해 있다는 그런 이제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적의 주력은 포위되어 있다, 전쟁에 지고 있다라는 심리적인 압박을 주게 되고요. 심리적 패배와 무력감을 유포 확산시켜서 적이 굴복을 하거나 항복하게 하는 그런 이제 우회기동 전술과 포위 전술을 사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전략적으로 인지전에 해당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이게 인지전, 내러티브 전쟁에서는 이게 어떻게 사용될 수 있냐면,
여러 가지 다양한 유튜브라든가 정보 소스들, 그 다음에 미디어 보도들, 웹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 다음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는 여러 가지 내러티브를 확산시키는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치, 대중들, 관객들에게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라는 착시 효과를 일으켜서 심리적으로 압박해 들어가는 거죠.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떤 전쟁의 성격을 갖고 있냐면, 이 전쟁의 전황이 실시간으로 국제 여론이라는 관객들에게, 청중들에게 전달되는, 그러니까 관객이 있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아마 역사상 첫 번째 본격적인 전쟁이 아닐까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데, 그 청중들에게 직접 전달이 되고 있어요. 그 온라인이나 SNS나 이걸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나 미국, 나토에서 신경 쓰고 있는 게 뭐냐면, 실제 전황에서 이기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죠. 국제 여론에 있는 일반 대중들이 누가 이기고 있는가, 누가 이기고 있다가 인지해야 하는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계속 태워가지고, SNS 이런 데 태워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이기고 있고, 러시아가 이렇게 무력하고, 러시아군이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패배하고 있다. 라는 이제 내러티브를 계속 전달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내러티브의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술적 기법들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지지층별로 차별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 지지층을 이제 나눠볼 때 나를 중심으로 동료층이 있고요. 이 동료층은 적에게도 갈 수 있고 나에게도 올 수 있는 이제 사안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계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지층은 아측이죠. 아군과 아군의 이 지지층. 그 다음에 이제 적대층은 적군과 적의 지지층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프로파간다가 차별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데, 동료층 공략에는 트롤링과 플레밍 공격이 효과적입니다. 이거 이제 러시아가 2014년, 15년부터 정보심리전에서 사용했던 기법들인데, 트롤링은 놀림과 짜증을 유발하는 기법이고, 플레밍은 분노 유발 기법입니다. 그래서 트롤링과 플레밍 기법을 통해서 동료 계층으로 하여금 적대 세력의 엘리트 핵심 인물 계층에 대해 짜증과 분노를 유발시켜 마치 성남 벌떼처럼 적대 세력의 주요 인사들을 공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벌떼가 이 성나서 윙 하면서 이제 막 미친 듯이 이제 공격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1단계에서는 뭐 이런 근심, 불안, 우울,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동, 취약 대상을 식별, 분류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의혹이나 문제제기를 통해서 짜증과 분노를 유발하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짜증과 분노의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좌표를 지정을 하고요. 특정 인물이나 특정 사건이 이제 동원이 될 수가 있죠. 4단계에서는 지정좌표에 대한 짜증과 분노를 증오로 전환하는 이제 유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5단계에서는 증오의 집중과 심화로 이 집단 행동을 유도를 하죠. 그 다음에 지지층에 대해서는 적대 세력에 대한 공포심을 자극해서 이제 우리 측, 아측을 집단적 결속을 공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 불안감을 조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적대 세력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가치, 내러티브를 지키는 마지막 희망의 등대다. beacon of light of beacon인가요? 마지막 빛의 등대다. 이런 개념을 심어주는 거죠. 포위된 요새. 그 다음에 이제 성과 악의 최후의 전쟁이라는 아포칼립틱 신화를 계속 부여를 합니다. 이게 절대 전쟁, 마지막 전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절대선이고요. 그래서 이 절대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된다. 순교자 신화를 이제 부여를 하고요. 적대 세력을 악마화합니다. 그 다음에 지지층에게 전사적 영웅주의, 그러니까 워리어 히로이즘이라고 하는데, 이 절대 전쟁에서 순교적에 대해서 영웅이 되어야 된다. 너는 이제 이 투쟁의 전사다. 이런 것들을 계속 각인을 시켜서 지지층에게, 우리 전투원이나 지지층이죠. 자기 효능감, 자기 존중감을 증대시키고 극대화시켜서 이 기제를 전부 이제 결집을 시키면
결속을 공고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대 세력에 대한 응징, 심판, 담론을 확산 유포를 하고요. 정의의 심판의 신화, 화형과 분노를 통해서 집단 심리를 배출을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아군 리더십에 대한 미담이나 영웅화 작업을 통해 지지층의 롤모델링과 동조와 팬덤을 형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극단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배타적 사회학습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아이시스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했던 그 기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정보 심리전 기제가 여기 상당히 이제 그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나 유럽의 극우 극단주의자들도 이제 이런 이제 기제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대층 공략은 대응 내러티브를 이제 구사를 해서 상대방의 극단한 내러티브에 대응하는 카운터 내러티브 공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대층은 이미 극단화가 진행된 대상이므로 통상적인 프로파간다로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극단화되었거나 적대적인 내러티브를 이제 그 논리와 합리성 등으로 이제 반박을 하거나 그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게 되면 탈극단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 기존의 극단화를 더 강화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박 뭐 이런 거는 오히려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방향성은 그대로 두고 그 방향성을 상징하는 적의 지도부, 그 다음에 그 가치의 그 어떤 위선, 부패, 도덕성을, 범죄성, 위선, 도덕성을 타격을 함으로 인해서 당신들의 가치는 옳으나 지금 당신들이 가고 있는 방향이 그 가치의 궁극적인 방향이 아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점을 부각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적대층 전체를 그룹 단위로 탈극단화 시킬 때 이 주류 사회로부터 잉여시키면서 희화시키고 광신적 집단, 몽상적, 비이성적, 범죄적 집단으로 이렇게 그 집단 자체를 타락시켜야 됩니다.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이 파괴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대 계층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이해관계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질적인 그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간질을 시키는 살라미 전술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적을 갈라치게 하는 거죠. 이거 속칭 갈라치기라고 합니다. 프로파간다의 구체적인 기법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 희화와 비인격화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효과적이고요. 단정적인 말투, 감정을 건드리기, 도덕성 공격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의 화력의 집중과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병력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군이라든가 민간의 이제 군 부대, 이 실제 이제 지상군 전투 병력도 이제 인지전의 수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 병력, 그 다음에 이제 그 민간의 SNS에서 올리는 개인들, 그 다음에 집단들, 유튜버들, 이제 병력이고요. 화력이라는 건 이 메시지들을 하나의 그 단일한 타겟에 그 동시간적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력과 화력의 타깃에 대한 프로파간다 타깃에 대한 집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정 이슈, 의제, 돌발 상황에 따라서 전략 전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다수의 스피커들이 집중된 말과 행동, 그 다음에 글과 화력과 뭐랄까요, 군사적인 기동 뭐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한번 공격이 시작되었다면 지속하고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제적인 집중과의 타격의 집중도 중요하지만 이게 지속성과 반복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인지 영역을 장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수험 전술을 기초로 이걸 짠다고 하는데, 이 수험이라는 게 마치 벌떼처럼 이 지정된 타깃에 대해서 그 사방에서 이 동시에 집중적으로 달려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몽골 기병들이 사용했던 전술인데, 그래서 사이버 전쟁에서도 이게 수험 전술이 사용이 되고요.
디도스 어택 이런 것도 이제 그 스웜 택틱을 쓰는데 인지전에서도 스웜 택틱을 씁니다. 그래서 유튜브 개인 채널 다수의 스피커들, 그다음에 자극적인 언어 전달 능력들을 활용한 담론 형성, 단정적 언어 사용부터 희화와 간결한 웹툰, 웹 메시지, 밈 문화를 활용할 수 있고요. 담론과 비판의 질이 아니라 양과 반복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의 네거티브 공격에 대한 방어 전술들이 있는데, 이제 플레이어 전술이라고 해서 이슈로 듣기. 그러니까 적의 공격 대상이 나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올 때 다른 이슈로 가짜 타겟을 살포함으로 인해서 이제 나를 보호하는 기법들입니다. 이게 이제 원래 전투기가 유도 미사일이 날라오면 그 플레이어라는 이제 가짜 타겟을 공중에 흩뿌려 가지고 그 유도 미사일을 그 다른 데로 이제 그 비껴가게 하는 그런 이제 그 것들인데, 이게 이제 인지전에서도 그 내러티브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다. 상대방의 네거티브 공격을 우회거등하기 위해 다양하고 산만한 다른 이슈 타겟을 던지고 유포 확산시킨다. 그 다음에 이제 중화의 기술들이 있는데, 상대방이 나를 공격해 올 때 그 프로파간다, 이 파괴력, 영향력을 줄이는 기법들인데, 나의 책임을 부인하거나 피해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부인하거나 피해자가 없다고 이제 부인하거나 나를 비난하는 비난자를 공격하는 기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높은 가치나 권위에 대한 충성의 주장.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테러가 굉장히 잔인하긴 하지만 테러 공격이 그거는 이슬람과 이슬람의 가치를 수호하고 미 제국주의와 싸우기 위한 그런 어떤 더 높은 가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다. 그런 이제 충성의 주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을 전달하는 추처 공격하기, 메신저 타격, 그 다음에 적과 동지를 나누어 진영을 구축하고 이제 그 진지전으로 이제 지연 전술을 하기,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그 그람시가 얘기했던 기동전과 진지전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내가 그 아측이 인지전에서 굉장히 그 수세에 몰릴 때 취할 수 있는 기법인데, 적과 동지로 나누어서 나의 아측의 동지들을 결속하고 아측의 이 주요한 세력들을 결집해서 여기에 진영을 구축하고 장기전에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우세한 상황이 이제 이 전개가 될 때 이 진지전을 기동전으로 이제 뭐랄까요, 전환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되고 뚫리게 되면은 감정과 연민에 호소하여 내편 만들기, 뭐 이런 것들로 사용할 수 있는데, 중화의 기술은 1단계에서 8단계로 아래로 내려갈수록 내가 더 입지가 취약해지고 코너에 몰리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수세에 몰릴수록 더 높은 단계의 기법들이, 방어 기제들이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세적 방어라는 게 있는데, 적이 이제 프로파간다, 네거티브 공격으로 나를 공격해 올 때 그거에 대해서 해명 반론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해명 반론하게 되면 그 이슈 자체가 점점점 각인돼서 적의 네거티브 공격의 효과를 점점 증폭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내가 의도치 않는 거죠. 그래서 개에게 허벅지를 물렸을 때 개 입을 자꾸 풀려고 하는 거는 효과가 없어요. 개 입의 힘을 내가 더 감당을 할 수가 없죠. 오히려 그걸 디펜스를 하는 것보다는 개의 눈을 찌르면 개가 물었던 입을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취약점을 찾아서 오히려 공세적으로 나가는 게 더 효과적인 방어다. 그래서 이제 오펜시브 디펜스, 공세적인 방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프로파간다 공격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네거티브 공격을 해올 때는 상대방의 네거티브 약점을 찾아서 프로파간다 공격을 감행하면서 공세적으로 나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지전의 수단들을 말씀을 드리면, 온라인 사이버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들이 있는데, 사이버 공간에서는 온라인 웹사이트에 이제 들이 있는데, 댓글들, 이건 선동자에서 피선동자의 일방향 소통이죠. 그러니까 웹사이트에 뜨는 글을
사람들이 읽고 이제 본인들이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향 소통이고요. 미디어 플랫폼 SNS인데 여기 있는 SNS의 사례들입니다. 챗룸, 챗포럼, 뭐 텀블러, 왓츠앱, 뭐 텔레그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선동자, 피선동자에서 양방향 소통인 거죠. 그 다음에 유튜브 개인 방송들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스플린터 셀, 카운터 스트라이크, 아메리카스 아미 뭐 이런 그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온라인 게임을 롤플레잉 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극단화되고요.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점점 이제 그 인지 편향의 왜곡이 확정 편향되는 뭐 이런 이제 효과를 가져오는데 온라인 게임이 내러티브의 선동 수단으로 굉장히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인지전 수단으로 온라인 게임이 굉장히 효용성을 가지는데 이게 이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온라인 게임입니다. 게임 참여자들이 이렇게 그 롤플레잉 게임을 하면서 본인이 테러리스트가 돼가지고 이제 그 테러를 직접 수행하는 게임을 온라인상에서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엔터테인먼트 효과가 굉장히 높고 몰입감이 높기 때문에 이게 고도의 상호작용성과 유연한 형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높은 프로파간다 효과성과 참여감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각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탁월하다. 내러티브 전달에 굉장히 쉽고 완벽한 도구가 되고 있다. 집단적인 사회학습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프라인 공간에선 여러가지 이제 그 전통적인 지상파, 케이블 종편, 신문, 저널, 책, 출판물,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영화, 다큐멘터리, 뭐 대상 강연, 토크쇼, 시민 강좌, 뭐 경기, 대회, 전시회, 그 다음에 여러가지 사람들 사이에 친목회 등 담론 등이 있는데 이게 다 인지전의 수단들이죠. 2002년 한국 대선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좀 비슷한 특징들이 관찰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굉장히 재밌고요. 재밌게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알 길이 없죠. 이제 이걸 관찰해 볼 때 이런 유사성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수단이 인지전의 핵심 수단이 되고 있고요. 올드미디어들이 보조수단이 되는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개인 간의 정보의 유통속도가 굉장히 빨라져가지고 기존의 전쟁 전략과 법칙들이 붕괴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선거와는 달리 한국의 2020년 대선에서 2, 3일 전에 어떤 사건들이 급격히 반영이 됐고요. 선거 결과에 그런 것 같아요. 뭐 정확히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이제 실제 내부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뭐 알 길이 없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도 우크라이나인들의 휴대폰과 개인 SNS 등을 러시아가 통제를 못해가지고 러시아의 전쟁 전략이 결정적으로 차질을 빚었는데 이게 2014년 15년에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때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차이점입니다. 그때는 러시아가 효과적으로 통제를 했는데 불과 6, 7년 사이에 이 정보의 유통 속도가 급격히 빨라져가지고 이 러시아가 이번에는 2022년에는 통제가 잘 안 된 거죠.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지전의 미래를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인지전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지금 이제 인지전의 초입 부분인데 인지전의 미래 전쟁은 더 파괴적일 것이다. 인지전이 기존의 지상전, 해전, 공중전, 우주전, 뭐 사이버전보다 더 중요한 전쟁의 전쟁의 승패에 영향을 미치는 전장 영역이 될 것이라고 저는 이제 예측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뇌에 대한 직접 개입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을 파악하거나 영향을 미칠 그런 기술이 점점 발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을 직접 바꿀 수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죽이거나 살해하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또는 이제 그 사람을 직접 죽이는 걸 통해서 그런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하는 수고스러움을 통해서 굳이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브레인 마니퓰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뇌를 직접 조작할 수 있는 개성들이 점점 커질 개연성이 있는데 물리적 조작, 뇌파를 조작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뇌파라는 게 결국은
신경세포, 뉴런세포들이 그 무선 전파라고 볼 수도 있는 뇌파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띵킹 프로세스, 생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파의 호환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리적으로. 그 다음에 심리적 조작, 정신적 이성 조작, 기억 조작, 감정 조작, 통찰력 조작, 행운 불행 감지, 뭐 이런 것들을 개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특정 개인에 대한 뇌조작, 이걸 리플렉시브 컨트롤, RC라고 합니다. 리플렉시브 컨트롤, 영향력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반응 공작, 그 뇌조작을 넘어서 다수 대중들에 대한 뇌조작 가능성에 대한 탐색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이고요. 중국이 가장 적극적이라고 보도되었으나 미국도 상당히 발전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뇌 기계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이제 생물학 무기, 특정 소수민족에게 유전자에게 작용하는 생화학 바이오 무기, 그 다음에 안면 인식 기술들, 유전자 조작, 뭐 자동 번역,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개입이 되고 있는데, 뇌파로 드론이나 로봇을 조종하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은 뇌파 해킹을 통해서 드론이나 로봇을 인터셉트하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컴퓨터를 해킹하는 게 유사한 그런 어떤 장면이 뇌에 대한 해킹으로 구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 메타버스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구현들과 결합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결국은 이게 인공지능이 여기에 이제 개입될 것이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인공지능, 머신러닝, 그 다음에 이제 그 메타버스, 이게 결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암호 체계로 그 블록체인이 연결이 될 것이다. 그러면 전자기기 전파로 사람의 감정을 분석하고 제어하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이제 인간의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어떤 그 과학적, 그 다음에 심리적인 어떤 그 심리학적, 그 다음에 과학적인 그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이제 간간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그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도 인지전을 좀 체계적으로 장기적인 전략적 비전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로 이 정도로 오늘 이제 그 특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지전에 관해서 굉장히 그 국내에서는 소개가 되고 있지 않고 제가 몇 명 안 되는 뭐 이런 인지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특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됐죠?